여러분, 만약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다니엘서 1장의 귀여운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착한 소년의 영웅담 같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에 막 윤기가 흘렀다 하는 그 아주 익숙한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목숨을 건 반제국주의적 저항이자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면요.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이 익숙한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스펙트럼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단순히 성경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넘어설 겁니다. 창세기랑 다니엘서를 연결하는 정교한 문학적 설계 패턴부터 시작해서 브루스 말리나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고대 근동의 명예와 수치 모델,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무려 2025년 최신 과학저널 플러스1에 발표된 논문까지 깊숙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회사본 찬소연대 측정의 인공지능까지 동원할 겁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웅장한 문학적 천재성과 최첨단 과학이 격돌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교차로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럼 텍스트의 아주 미세한 디테일에서부터 이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이번 자료들을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란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그릇들을 탈취해서 신할다리에 있는 자기 신들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지명인데 이 신할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건 말이죠. 구약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신할이라는 단어가 아주 드물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고대 독자들에게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거대한 문학적 신호탄이었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단어는 마치 인터넷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파란색 글씨로 빛나는 하이퍼링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이 신할이라는 링크를 딱 클릭하면 수백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아주 유명한 한 장면으로 곧바로 랜딩하게 됩니다.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창세기 11장이죠. 아, 바벨탑이요. 네, 정확합니다.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탑을 쌓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그 교만의 상징,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신할평원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당대의 훌륭한 군사국가로 묘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묘사하려는 거죠? 이 제국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프로젝트가 부활한 곳,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 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짓밟는 교만이 응집된 상징적인 공간인 겁니다. 학자들은 이를 이른바 안티-에덴이라고 부르죠. 와, 안티-에덴이요? 에덴 동산이 가진 완벽한 평화와 생명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챙겨서 자기 신들의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도 단순한 약탈의 개념이 아니겠네요. 물론이죠. 아까 언급했던 고대 근동의 명예와 수치라는 사회적 모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곧 그 국가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우주적 전쟁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패배한 국가의 성전 기물을 뺏어다가 승리한 신의 발밑에 두는 행위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패배한 신에게 우주적인 차원의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주고 바벨론 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제국주의적 승리 선언이자 우주적 질서의 전복을 시도한 거죠. 진짜 끔찍하네요. 바로 그 안티-에덴, 모든 게 뒤틀려버린 제국의 한가운데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국의 왕은 이 소년들에게 매일 음식과 포도주, 이른바 왕의 진미를 하사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왕이 내려주는 이 화려하고 탐스러운 음식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금지된 열매의 제국주의적 버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국의 왕은 자기가 쥐고 있는 배급망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거주는 생명의 수여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제국은 무력으로 굴복시킨 자들에게 단순히 맛있는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바벨론식 학문을 주입하고 제국의 식탁에 완벽히 의존하게 만들죠. 원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동호화 정책입니다. 진짜 무서운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제국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요구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채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제로임이라는 겁니다. 제로임이요?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서 먹는 샐러드나 당근 같은 일반적인 채소를 뜻하는 게 아닌가 보죠? 직역하자면 씨앗 혹은 씨를 맺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씨앗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것도 혹시 또 다른 하이퍼링크인가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처음 주셨던 창조 질서의 음식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라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최악의 안티에덴 한복판에서 제국이 통제 수단으로 베푸는 오염된 하사품에 자기 생존을 맡기기를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대신 창조주가 애초에 허락하셨던 본연의 창조 질서, 그 에덴의 식탁으로 회귀하려는 아주 급진적인 시도를 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 고기 반찬 안 먹을래 하는 투정이 아니네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짜 스테이크의 쾌락 대신 진짜 현실의 꿀꿀이죽을 선택하거나 스타워즈에서 제국의 어두운 포스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다니엘의 태도를 토라트레우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독일어에서 유래한 신학 용어인데 토라, 즉 율법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 신의를 뜻하거든요. 율법에 대한 충성이요? 네, 다니엘은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정체성을 건 투쟁을 한 겁니다. 제국의 강제적인 동화 정책 앞에서도 결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창조 질서를 지키는 진정한 인간, 즉 새로운 아담으로서 아주 고도의 비폭력적 조항을 한 거죠. 새로운 아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게 완벽하게 주어졌는데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새로운 아담은 모든 걸 다 빼앗긴 최악의 안티에덴 속에서도 제국이 들이미는 그 화려한 금지된 열매를 당당히 거부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국의 폭력성에 동화되는 대신에 존엄성을 지켜내는 방식을 택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논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만약 이 다니엘서가 제국의 억압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고대인들의 생존 매뉴얼이었다면 도대체 이 텍스트가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 치하인지 아니면 수백 년 뒤에 가른 제국 치하인지에 따라 독자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웅장한 문학적 분석에서 잠시 벗어나서 아주 날선 현실의 학술적 전쟁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너드의 코너로 진입하는 건데요. 전문가님, 학계에서는 이 책의 저작년대를 도대체 언제로 보고 있나요? 다니엘서의 저작년대 논쟁은 성서비평학계에서 진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제거든요. 우선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학계의 주류 합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비평학자들은 다니엘서, 특히 예언이 집중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기원전 164년경 마카비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기원전 164년이요? 그럼 다니엘이 살았다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랑은 무려 400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후대의 저작으로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요? 그 해답은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11장을 읽어보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제국이 분열된 역사, 특히 이집트 왕조와 시리아 왕조 간의 복잡한 정치 군사적 갈등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묘사가 진짜 놀랍도록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옆에서 지켜보고 쓴 역사책처럼요. 그렇게 정확하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예언이 시리아의 폭군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시대까지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다가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에 가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빗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역사를 기가 막히게 맞춰오다가 딱 어느 한 시점의 사건부터 예언이 틀려버린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텍스트가 사후 예언, 라틴어로는 바치퀴니움 엑스 에벤투라는 문학적 기법의 산물이라고 결론 지은 겁니다. 사후 예언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일어난 지나간 역사를 쭉 정리해 놓고서 마치 과거의 다니엘이 미래를 내다본 예언인 것처럼 쫙 포장했다는 뜻인가요? 이건 좀 독자를 기만하는 속임수 아닌가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비평학계에서는 이걸 사기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의 끔찍한 핍박 아래서 신음하던 유대인 독자들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기 위한 장래적 특성이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의 고난도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에스겔서 같은 다른 문헌의 기록이나 고대 페르시아어 차용어 같은 언어학적 근거를 들어서 이 책이 실제로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진짜 양쪽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네요. 맞습니다. 비평학계는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정설로 굳혀왔고 보수학계는 기원전 6세기 저작으로서의 신빙성을 계속 방어해왔죠. 이 교착 상태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진짜 하이라이트가 등장하거든요. 무려 2025년 과학저널 플러스1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가 이 팽팽한 학술 전쟁터에 그야말로 거대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사건 아닌가요? 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교의 물라덴 포포비치 연구팀이 주도한 엄청난 논문이죠. 이 연구가 학계에 충격을 준 이유는 기존 성서학계가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주관적인 고문서학의 한계를 현대 과학으로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고문서학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학자가 고대 문서를 눈으로 딱 보고 이 글씨체 꺾이는 모양을 보니까 대략 기원전 2세기쯤 유행하던 스타일이군 하고 눈대중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학자의 방대한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죠. 학자들끼리 야 이건 이색이다, 아니다, 더 오래된 거다 하면서 싸울 여지가 너무 많았겠네요. 그래서 포포비치 연구팀이 여기에 인공지능을 투입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이 아주 재밌게도 에녹입니다. 오, 에녹. 아주 성경적이고 멋진 이름이네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오래된 두루마리의 연대를 알아내는 거죠? 우선 에녹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제작 시기가 이미 100% 확실하게 판명된 사해사본 샘플들을 바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서기관들이 글씨를 쓸 때 남긴 아주 미세한 특징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를 이형 문자적 필적 특징과 베이지안 능선 회계 기법을 사용했다고.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 스톱해보죠. 이형 문자적 특징, 베이지안 능선 회귀요? 와,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저 같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일상어로 마치 현미경을 든 탐정이 수사하는 것처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학술적으로 들어갔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신 손글씨를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글씨체랑은 어딘가 묘묘하게 다릅니다. 이응을 둥글게 굴리는 방식이나 티읕을 꺾는 각도가 시대마다 조금씩 진화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랑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치는 현대 영어가 다르듯이 손글씨의 유행도 세대마다 계속 바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학서들은 그 변화를 그냥 눈으로 어림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에녹은 일종의 초정밀 수학 탐정이에요. 잉크가 묻은 픽셀 하나하나를 스캔해서 붓글씨가 꺾이는 정확한 각도, 회계 굵기 변화 같은 걸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소수점 단위의 데이터로 다 변환해내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의 픽셀을 분석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숨겨진 메타데이터를 쫙 추출해내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학습된 AI 탐정에게 그동안 연대가 불확실했던 다니엘서 사본들을 딱 보여주고 이거 언제 쓰였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특히 논쟁의 중심이 되는
다니엘서 8장에서 11장까지가 포함된 그 4.4번 4Q114의 연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분석 결과는 정말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4Q114 사본의 연대가 기원전 230년에서 160년 사이로 새롭게 딱 측정이 된 겁니다. 인간 학자들이 눈대중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진 수치죠. 잠깐만요. 기원전 230년에서 160년 사이요. 아까 전문가님이 비평학계에서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이 기원전 164년경에 막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기가 완전 절묘하게 겹치는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진영 모두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기 논리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계의 주류 합의대로 기원전 164년에 이 책이 완성된 게 사실이라면 이 데이터는 엄청난 결론을 도출합니다. 다니엘서가 완성되자마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폭발적인 속도로 쿰란 공동체에 유통되어서 막 필사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거봐라. 기원전 160년대에 이미 이렇게 닳고 낡은 필사본 사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최초의 원본은 당연히 그보다 훨씬 이전인 포로기에 쓰였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연대기적 논쟁을 완전히 끝낼 스모킹 건은 아니지만 텍스트의 놀라운 생명력을 입증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첨단 과학의 데이터가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삶에 대해 던져주는 더 거대하고 역동적인 의미에 집중해야 해요. 그 역동적인 의미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원전 160년대 안티오쿠스 4세라는 끔찍한 폭군이 지배하는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율법을 지키면 사형당하는 최악의 억압기예요. 그런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 다니엘서 두루마리를 필사해서 몰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는 그런 고상한 행위가 전혀 아니군요. 압제적인 독재 정권 아래서 목숨을 걸고 돌려보는 지하 저항 문학, 일종의 불온서적 같은 거였네요. 맞습니다. 이 과학적 데이터는 기원전 6세기부터 내려온 전승이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소비되었는지를 벅찬 과학적 증거로 증명해낸 겁니다. 낡은 두루마리가 죽은 유물이 아니라 피 터지는 투쟁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준 살아 숨쉬는 생존 매뉴얼이었다는 걸 AI가 밝혀낸 거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언제 쓰였느냐 하는 메마른 학술 논쟁을 넘어서서 이 고대 텍스트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얼마나 뜨겁게 유통되었는지 눈앞에 막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자, 오늘 심층탐구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안티에덴에서 시작해서 제국이 내미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씨앗을 선택한 새로운 아담의 비폭력 저항을 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양피지의 먹물 자국을 21세기의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억압에 맞서던 고대인들의 폭발적인 생명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경이로운 순간까지 함께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수천 년 전 제국에 저항했던 고대 소년들의 이야기와 이 오래된 두루마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역시 각자의 작고 거대한 안티-에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획일화된 기준에 동화시키려 하고 조금만 뒤처지면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 세상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다니엘서가 다가올 세상의 끝을 맞추기 위한 미스터리 퍼즐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폭력과 수치심을 주는 세상 속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한 고대인들의 치열한 생존 매뉴얼이었다면 어떨까요? 생존 매뉴얼이라 아주 묵직하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제국이 달콤하게 들이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팔아넘기게 만드는 현대판 왕의 진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야 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성전의 그릇은 무엇일까요? 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왕의 진미, 그리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성전의 그릇.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각자의 안티-에덴 속에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세상을 완전히 낯설게 보게 만들어줄 아주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지식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